어, 방금 설명드린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쓰는 자료 구조는 범용 자료 구조이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자료 구조를 우리가 여러 기준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데 선형 자료 구조가 있고 비선형 자료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목 소개 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고사 이전에는 주로 선형 자료 구조를 살펴볼 거고 중간고사 이후에는 비선형 자료 구조를 살펴볼 거고요. 선형 자료 구조라는 건 요소들 간에 어떤 순서가 있는데 앞에 있는 요소가 있으면 선형은 하나만 있고 뒤에 있는 요소가 있으면 하나만 존재할 땐 선형이라 그러고 어떤 순서상에 앞에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고 또 뒤에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으면 이제 비선형 자료 구조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동질 구조, 비동질 구조 얘기하는데 주로 우리가 쓰는 자료 구조들은 다 동질 구조예요. 그러니까 동질 구조라는 건 같은 종류의 데이터를 여러 개 저장하는 것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사용하는 대부분의 자료 구조는 또 동적 자료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동적 자료 구조는 데이터를 내가 넣고 싶은 만큼 계속 넣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공간이 부족하게 만들어 놨어도 추가적으로 넣으면 공간을 또 확보해서 더 수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동적 자료 구조라고 그래요. 근데 뒤에서 또 자세히 아마 살펴보고 이해가 되겠지만 좀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자료 구조를 우리가 만드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배열을 이용하는 거고 또 하나는 연결 구조를 이용하는 겁니다. 근데 배열을 이용하는 거는 배열의 특징이 뭐예요? 용량이 만들 때 고정이 됩니다. 그리고 만든 다음에는 그 위치에서는 확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료 구조를 만들 때는 정적 배열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냐면은 동적 배열을 쓰게 됩니다. 이 동적 배열을 쓴다는 거는 처음에 이렇게 확보했는데 쓰다 보면은 부족하면은 새로운 곳에다 이만큼 확보하고 데이터를 옮겨주겠죠. 저절로. 근데 이 비용이 어떻게 될까? 싸지는 않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배열을 이용하는 자료 구조를 사용할 때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처음에 공간을 올바르게 확보해 주셔야 돼요. 처음에 이게 올바르게 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료 구조에 얼마만큼 저장하고 싶은지를 미리 알면 그만큼 충분히 확보를 해 주셔야 돼요. 물론 처음부터 너무 많이 확보를 하면은 공간이 낭비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상황을 잘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배열을 이용하는 동적 자료 구조는 초기 용량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선형 자료 구조에는 리스트 스택, 큐, 덱 뭐 이런 것들이 있고요. 큐 중에 우선순위 큐도 우리가 많이 쓰여요. 근데 일반적인 큐는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큐라는 거는 우리가 줄 서 있는 거에 비유가 돼요. 그래서 줄을 서 있으면 누구부터 먼저 서비스를 받냐면은 맨 앞에 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그래서 입구와 출구가 다릅니다. 그렇죠? 들어오는 데와 나가는 데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일반적인 큐고 그 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FIFO 큐라고 그래요. First in, first out. 처음 온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는 FCFS라고도 그래요. First come, first serve.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은행 가면 뭐래? 번호표를 뽑죠. 그렇죠? 온 순서대로 서비스를 받는 거예요. 먼저 온 사람. 그래서 그게 FIFO 방식이고요. 우선순위 큐는 어떻게 되겠어요? 들어온 순서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늦게 들어오더라도 우선순위가 높은 사람이 높은 데이터를 먼저 처리하는 거예요. 이 우선순위 큐는 선형 자료 구조로 구현하지 않습니다. 비선형 자료 구현해야 더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Q라고 해서 다 선형 자료 구조는 아닌 것이고요. 비선형 자료 구조는 크게 트리, 그래프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트리는 보통 우리가 생각한 트리는 이런 식으로 루트가 있는 트리예요. 루트가 있어서
노드가 있고 그 아래 자식이 있고 이렇게 가계도를 그리듯이 그려지는 게 트리이고요. 이 경우에는 루트부터 어떤 노드까지 가는 길은 몇 개가 있을까? 트리는 늘 하나만 존재해요. 그게 트리의 특징이에요. 트리의 특징이에요. 뭐 트리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게 이런 식의 이진 트리예요. 이진 트리는 자식이 최대 몇 개? 2개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진 트리라고 그래요. 근데 물론 이런 식으로 트리를 자식 수를 제한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트리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길은 요 하나밖에 없어요. 트리가 돼요. 근데 요 트리에 이렇게 선을 하나 그으면 이제는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죠. 그럼 얘는 트리예요? 아니에요. 그래서 트리보다 원래 더 큰 개념이 뭐예요? 그래프예요. 그래프 중에 어떤 특수한 애들을 우리가 뭐라 그래? 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트리와 그래프가 있으면 그래프가 더 큰 개념이에요. 그래프는 이런 게 이제 그래프예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가는 방법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니죠.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는 그런 거고요. 그래서 트리 그래프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울 거예요. 근데 그래프와 관련된 얘기는 자료구조 시간에 많이 안 하고요. 오히려 어디 가서 많이 하냐면 이제 알고리즘 시간 가서 많이 해요. 우리가 만드는 많은 알고리즘들이 어려운 알고리즘들이 그래프와 관련된 알고리즘들이에요. 뭐 여기서 최단 경로를 찾는다. 이런 게 그래프 알고리즘 되겠죠. 그러면 이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 얘는 어떤 관계이냐? 치킨과 맥주의 관계와 같습니다. 맥주 먹을 때 치킨 있으면 좋고 치킨 먹을 때 맥주가 빠지면 좀 이상하죠. 그래서 이 마찬가지예요.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서로 뗄 수가 없어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시점이나 방법은 자료 구조를 먼저 생각할 수도 있고 알고리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은 자료 구조를 생각하게 되면은 그 자료 구조에 따라서 어떤 사용하는 알고리즘이 결정이 돼요. 그리고 알고리즘부터 결정을 하면은 이 알고리즘에 맞는 또 자료 구조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부터 생각하든 결론은 둘이 같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료 구조와 알고리즘은 서로 맞물려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는 이제 그 연산의 성능 그리고 자료 구조가 차지하는 공간의 복잡도를 우리가 이제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간단하게라도 그때 우리가 사용하는 게 뭐다? 빅O라는 거예요. 빅O 표기법을 쓰는데 거기에 대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주어지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한 가지만 있지 않아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을 때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이왕 선택할 바에는 뭘 선택하면 좋을까? 효율적인 애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왔는데 그 중에 내가 어떤 걸 선택할지를 알려 그러면 뭘 할 줄 알아야 돼요. 성능을 분석해야 되겠고 그 성능을 분석할 때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가 같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문제를 하나 살펴볼게요. 정수 배열에서 중복된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어요. 중복된 요소가 다 짤 수 있죠. 이 문제.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러면 알고리즘을 이런 식으로 짤 수 있어요. 이제 이게 제가 사용하는 그 의사 코드 형태입니다. 여기서 약간 주의해야 될 점은 우리가 비교할 때 2개 쓰죠. 보통 언어에서는. 그렇죠? 근데 여기서 그냥 하나 쓰고 있어요. 저는 수학적 표기법 형태로. 대입은 이렇게 쓰고 있고요. 그것만 조금 헷갈리지 마시면 다른 것들은 별로 어색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전수 조사하는 방법이에요. 첫 번째와 나머지 거 다. 두 번째 거와 이미 앞에 거랑 했으니까 빼고 나머지와 다. 그럼 뭘 하는 거예요? 그 전수 조사한다 그래요. 필요한 모든 비교를 다 해보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다 하는 거죠.
이게 한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어떤 방법이 있냐면은 정렬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거예요. 정렬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정렬하면 그게 오름차순이든 내림차순 상관이 없어요. 같은 애들은 어떻게 될까? 따로 떨어져 있어요? 몰리겠죠. 그렇죠? 몰리게 됩니다. 그러면 뭐만 비교하면 돼? 옆에 있는 애들만 비교하면 되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요 방법입니다. 정렬을 한 다음에 그 옆에만 비교해요. 얘는 몽땅 무조건 비교하고 있죠. 중복된 애가 어디 있는지 모르니까 몽땅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얘는 정렬을 하고 나서 비교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여기서 이제 쓸 수 있는 게 자료 구조를 알게 되면 특정한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자료 구조를 이용할 수 있냐면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할 수가 있어요. 집합, 셋. 집합이 뭔지는 아시죠? 집합. 되게 간단한 수학 개념이죠. 집합엔 똑같은 애가 존재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데이터를 집합에 막 넣으면서 넣기 전에 뭘 하고 있어요? 집합에 그 데이터가 이미 들어가 있는지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도 중복을 찾을 수 있겠죠. 그렇죠? 중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집합이라는 자료 구조를 이용하고 있고 얘는 알고리즘을 정렬이라는 알고리즘을 이용하고 있는 거고 얘는 그냥 기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는 이 반복문 안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조건문이 들어가 있죠. 이 조건문이 들어가는 게 꼭 효과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검사해요? 집어넣을 때 안 해요. 계속 집어넣기만 해요. 그리고 나서 뭘 해요? 집합의 크기와 이 배열의 크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얘는 뭐가 빠져? 얘와 비교하면. 비교하는 게 빠지죠. 그러면 얘가 좋을까? 얘가 좋을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해요? 얘가 좋아요? 얘가 좋아요? 데이터에 따라 다르겠죠. 그렇죠? 데이터에 따라 다를 겁니다.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얘는 조기에 종료될 수 있죠. 근데 얘는 항상 몇 번 해? n번 하죠. n번 삽입을 시도해요. n번을 해요. 근데 얘는 안 하죠. 얘는 중간에 끝날 수 있죠. 근데 얘는 중간에 끝나는데 중복된 애가 없어요. 그러면 이게 낭비되는 거죠. 그럼 평균적으로 데이터들은 중복된 애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중복된 애가 저 끝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얘가 더 오히려 평균적으로는 더 깔끔하고 코드도 깔끔하고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문 만들 때 조기 종료하는 조건을 굳이 검사하는 게 오히려 성능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항상 기억해 하고 반복문의 조건을 넣을 때 얘가 꼭 필요한가? 얘를 뺄 수 없나? 빼면 어떻게 성능이 달라질까를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세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성능 입장에서. 자세히 뒤에가 또 하는데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능을 비교할 때 최선, 최악, 평균 비용을 고려하게 돼요. 세 가지 나눠서. 최선의 경우, 평균, 최악의 경우. 근데 최선의 경우는 의미가 있나요? 최선의 경우는 별로 의미가 없어요. 비교하는데. 그 최선의 경우가 자주 등장하는 것도 아니고 뭐 얼마나 자주 등장할지도 모르고 오히려 이제 최선의 경우보다는 우리가 많이 쓰는 게 뭘까? 최악의 경우를 많이 써요. 그럼 평균이 더 정확할 것 같잖아요. 근데 평균은 왜 안 쓸까? 분석하기가 쉬울까요? 평균은 분석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확률이 들어가야 돼요. 확률. 우리가 데이터를 다 알고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에 대한 가정을 합니다. 중복된 요소가 있을 확률, 중복된 요소가 있으면 어느 위치에 있을 확률, 뭐 이런 것들을 다 적용해서 해야 돼요.
그럼 너무 복잡하잖아. 그래서 평균 비용보다는 최악의 경우를 많이 해요. 왜? 더 편하니까. 더 편해요. 그리고 많은 경우 실제 해보면 평균이나 최악의 경우나 성능이 다르지가 않아요. 그 수준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최악의 경우를 이용해서 분석을 합니다. 그러면 이 정수 배열에서 중복된 요소의 존재를 파악하는 문제에서 최악의 경우, 가장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일까요? 중복된 요소가 없을 때 가장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없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능을 분석하려면 어떤 분석을 한다? 최악의 경우를 분석해야 돼요. 그럼 최악의 경우에 분석하려면 뭘 판단해야 돼? 언제가 최악인지 알아야 되겠죠. 그게 제일 먼저 선행이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성능을 분석할 때 언제가 최악인지. 그러면 얘는 최악의 경우 얼마나 반복을 할까? 그거를 우리가 따져보면 얘의 성능을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얘는 이중 포문으로 돼 있죠. 이중 포문. 그러면 이중 포문으로 되어 있으면은 그냥 머릿속으로 그냥 웬만한 경우는 얘의 비용을 뭘로 분석하냐면 n 제곱으로 분석하게 됩니다. 실제 보면 처음에는 몇 번 반복해요? n-1번. 그 다음에 몇 번에? n-2번. 쭉쭉 가서 마지막에 한 번 반복하겠죠. 그럼 얘 다 합치면 n에 뭐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할 수 있죠. 그러면 n제곱 형태가 돼요. n제곱 마이너스 n에 2 뭐 이렇게 되는데 할 줄 알죠, 더. 예. 그래서 이게 그 정도 비용이 돼요. 얘 비용은 대충 알겠죠. n제곱 정도. 정확하게 얘기하면 뭐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얘는 반복문부터 봅시다. 반복문. 반복문은 몇 번 반복해요? 최악의 경우. 얘도 없을 때가 최악이죠. 똑같은 문제니까. 그럼 몇 번 반복돼? n-1번. 여기서도 세기는 항상 1부터 써요. 의사 코드 쓸 때 제가 세기를 0세기는 안 쓰고 1 쓴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익숙해지면 돼요. 그래서 0세기는 아니라 이제 의사 코드 쓸 때는 좀 오히려 더 생각할 때는 편한데 얘를 코드로 옮길 때는 또 헷갈려, 틀려. 근데 어쨌든 교재도 그렇고 슬라이드도 그렇고 특별한 경우 아니면 1세기는 씁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근데 그래서 이제 2부터 온 거고 여기는 1부터예요. 이게 그 설명 안 되었네. 근데 얘는 n-1번 반복을 합니다. 그럼 얘의 성능은 뭐에 의해서 좌우될까? 얘에 의해서 좌우된다기보다는 뭐에 의해서 좌우되냐면 요놈에 의해서 좌우되겠죠. 정렬하는데 비용. 정렬. 근데 정렬 알고리즘은 비용이 어떻게 되냐면 n 로그 n이에요. n 로그 n. 그럼 n 로그 n은 n보다는 크죠? 선형 비용보다 큰 거예요. 근데 뭐보다 작아요? n제곱보다는 훨씬 작은 거예요. 그래서 비용이 n 로그 n이라는 걸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은 의사선형 비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선형에 가깝다는 거예요. 실제 선형은 아니지만 선형에 가까운 거예요. 그럼 얘는 n 로그 n 비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n 로그 n에 n을 더해도 어느 게 더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에 좌우되는 거죠. 작은 거는 얘에 묻혀버려요. 그래서 얘에 의해서 좌우가 되고 얘는 n 로그 n이 돼요. n 로그 n이 되고 얘가 n제곱이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인 거예요? 얘가 더 효율적인 거예요. 그럼 얘를 봅시다. 얘도 반복문을 보면 우리가 성능을 분석할 때 항상 뭐부터 본다? 반복문 있으면 반복문부터 보시면 돼요. 몇 번 반복을 해? 최악의 경우. n번 반복을 하죠. n번. 거기에 뭐 비교도 하는데 주로 여기서 하는 연산은 더하는 추가하는 연산, 집합에. 추가하는 연산이 되겠고 집합에 있는지를 보는 연산이 돼요. 근데 집합은 나중에 설명드리는데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해시를 이용하는 집합 자료 구조가 있고 이진 트리를 이용하는 자료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자바 같은 경우엔 트리셋, 셋, 해시셋
이렇게 얘기를 하고 C++에서는 set, unordered set 이렇게 돼요. set 쓰면은 얘는 뭘 이용하는 거예요? C++에서 이진, 트리 같은 걸 이용하는 거고 unordered set이면 해싱이라는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해싱을 이용하면은 요 add, find 연산이 O1이에요. 그리고 이진 트리를 이용하면은 log n이 돼요. 그러면 log n이 되면 얘의 비용은 전체 어떻게 돼? log n을 n번 하는 거니까 n log n이 되는 거고 해싱을 이용하면 O1이니까 전체 비용이 On이 돼요. 그러면 On이니까 이 셋 중에 어느 게 제일 우수해요? 얘가 제일 우수한 거예요. 특히 이쪽 가면 최악의 경우에 얘는 비교도 안 하잖아요. add만 하니까 얘가 우수한 겁니다. 근데 물론 이 해싱에는 숨어있는 비용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 수행을 해보면 그렇게 성능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제가 드린 그 예제 파일들이 있는데 그 예제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 코드들을 3개 언어를 다 들었는데 거기에 시간 재는 게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행해 보면 실제 성능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성능은 그래요. 시간, 속도, 그 연산의 속도는 얘가 제일 이쪽이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제 얘가 더 빠르게 결론이 날 수도 있어요. 해싱이 어떻게 잘 쓰냐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근데 우리가 빅5로 분석했을 때는 얘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럼 공간 복잡도를 생각해 봅시다. 공간 복잡도. 이 공간 복잡도는 알고리즘이 사용하는 공간으로 정의됩니다. 이 공간에는 입력을 위해서 사용하는 공간도 들어오고 내부적으로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공간도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세 개의 문제는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럼 입력의 크기, 입력을 나타내기 사용하는 공간은 다 똑같죠. 넘스 다 똑같아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비교할 때 뭐가 중요해? 내부적으로 얼마만큼 쓰냐, 더 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얘는 내부적으로 뭐 더 써요? 뭘 쓸까? 끼케야 I 변수, J 변수. 그러니까 무시할 수 있어요. n과 아무런 독립적인 거죠. n이 1000이든 2000이든 ij 변수는 늘 두 개 쓰는 거잖아요. 필요 없어요. 얘는 뭐에 의해서 좌우될까? 공간의 복잡도는. 얘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정렬함수. 정렬함수가 인플레이스 정렬함수도 있고 추가 공간을 사용하는 정렬함수도 있어요.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합병 정렬 같은 거 쓰면은 추가 공간을 써요. 근데 빠른 정렬 뭐 이런 거 쓰면은 추가 공간을 안 씁니다. 그래서 추가 공간을 안 쓰는 자료 구조를 쓰면 얘는 공간 복잡도가 얘랑 똑같이 안 쓰는 거가 돼요. 얘는 어떻게 될까? 얘는 확실히 쓰죠. 집합 자료 구조에 n개를 저장합니다.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공간 복잡도는 얘가 공간을 많이 쓰게 돼요. 보통 그렇습니다. 보통 우리가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공간 복잡도를 늘릴 경우가 많아요. 더 많은 공간에 더 많은 뭔가 처리하면은 더 빨리 할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얘가 별로인 거죠. 불필요하게 n개 크기의 공간을 더 쓴 거죠. 그래서 실제 얼마만큼 공간을 더 쓸지는 이 집합자료 구조에 대한 이해가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어쨌든 자료 구조 하나 더 쓴 거니까 그리고 그 자료 구조에 n개의 데이터를 저장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간을 n의 비례한 만큼 더 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분석하는 게 시간 복잡도, 공간 복잡도이고 그거의 결과를 우리가 나타낼 때 쓰는 게 빅5 표기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알고리즘들이 있을 때 우리가 그 중에 어떤 걸 선택할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야 되겠고 이것을 결정할 때 우리는 뭘 결정하냐면 어떤 기준을 결정하면 성능이 우수한 거를 보통 선택을 하게 되겠고 여기서 성능이 우수하다는 건 빠르고
공간을 적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적게 쓰면 좋은데, 하나는 빠르고 공간을 많이 쓰고, 하나는 좀 느린데 공간을 되게 적게 써. 그러면 뭘 선택할지는 고민해 봐야 돼요. 뭔가 기준이 있지는 않아요. 근데 공간도 적게 쓰고 시간도 빨라. 그럼 당연히 이거 쓰겠죠. 우리는 그 알고리즘 만들 때 공간도 적게 쓰고 시간도 빠른 걸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근데 만들다 보면은 빠르게 하기 위해서 공간을 다른 애들보다는 더 많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보통 기준이 그런데 그것 말고도 우리가 이제 선택할 때 선택하는 기준이 그것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특히 구현하기 쉬운 거. 내가 별로 좋은 개발자가 못 되면은 잘 모르는 거 갖다가 쓰면은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고치거나 나에 맞게 바꾸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좀 느리더라도 내가 어차피 유지 보수해야 되면 뭘로 하겠어요? 내가 이해되는 걸로 구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히 우리가 데이터를 아주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지 않으면 성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성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때에는 뭘 선택하냐면 차라리 내가 개발자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가지고 구현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쉬운 거, 또 유지보시하기 쉬운 거,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빠른 것을 어떻게 측정하냐? 방금 설명드렸듯이 이제 라프하게는 그렇게 측정을 해요. 얼마만큼 그 연산이 수행되냐 가지고 측정하는데 실제 시간을 계산해서 측정하지는 않습니다. 시간을 이용해서 측정하려면 코드도 짜야 되겠고, 코드를 짜는 사람의 실력에 따라서 또 가지각색일 거고, 환경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날 테고, 언어에 따라서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런 알고리즘이 주어졌을 때 이 알고리즘에서 필요한 기본 연산들을 파악합니다. 그리고 기본 연산들이 최악의 경우 몇 번 수행되는지를 분석하게 돼요. 그거를 어떻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식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입력 크기에 비례해서 내가 얼마만큼의 기본 연산을 필요한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러면 tn은 3n 플러스 2라는 식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fill이라고 하는 함수, 요건 뭐 하는 거예요? 배열의 v값으로 다 채우는 거죠. 그러면 얘가 필요로 하는 기본 연산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연산들이에요. 대입, 산술 연산, 비교 연산 이런 것들 말해요. 물론 곱셈하고 덧셈이 있으면 어느 게 더 효율적이야? 덧셈이 더 효율적이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곱셈, 나눗셈보다 덧셈, 뺄셈이 훨씬 효율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목적이 뭐냐면은 서로 다른 알고리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로 다른 문제를 해결하는 알고리즘을 비교하는 게 아니라 주로 뭘 비교해요?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두 개의 알고리즘을 비교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둘 다 뭘 쓰겠어요, 대부분? 같은 종류의 연산들을 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뭐 곱셈인지 이런 것들을 신경 안 쓰고 그냥 기본 연산을 몇 개 하냐를 파악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요 포문을 보면은 i는 0을 초기화한 다음에 얘는 최악의 경우가 없는 거죠. 항상 n번 더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모든 알고리즘이 최선, 최악, 평균이 있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항상 똑같은 비용만 들어가는 알고리즘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런 애고, 이런 애는 이제 보면은 항상 n번 돌아갈 텐데, i는 0을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i를 사이즈와 비교하는 거는 몇 번 할까? n 플러스 1번 하게 돼요. 맨 마지막 한 번 더 해서 커져서 빠져나오겠죠. 그래서 한 번 더 하게 되겠고, 플러스 i는 n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대입도 n번 해요. 그럼 총 몇 번 해요? 3n 플러스 2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식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여러분 뭐 비거 분석하려고 그러면 저렇게 식을 만들지 않아요. 왜? 그냥 눈으로 보면 아 저건 n이다 라고 나오게 돼요. 굳이 저거를 막 몇 번 했는지 하지 않고 이제 보기만 하면 아는 거예요. 어? 제 n. 수험은 두 개네? n제곱. 뭐 이렇게 이제 그냥 보기만 하면 대충 알 수 있어요. 너무 복잡한 거는 조금 더 따져봐야 되겠지만 그냥 눈으로 보면 아 얘는 ON이다. ON제곱이다. 뭐 이게 금방금방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저렇게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분석할 때 저렇게 일일이 연산 몇 개 하고 있지, 덧셈 몇 개 하고 있지 하고 있지는 않아요. 특히 보통 좀 더 줄이면 여기서 핵심되는 연산은 뭘까요? 요 알고리즘에서 핵심되는 연산은 대입 연산이에요. 그럼 대입 연산만 몇 번 하는지만 입력 크기에 따라 몇 번 하는지만 보면 돼요. 앞에 것은 여기서의 핵심 연산은 비교 연산이에요. 비교 연산을 몇 번 할까? 이제 그런 거를 보시면 돼요. 물론 이 아래서는 별로 비교 연산을 안 하고 있지만 되게 라프하게 한다라는 거고요. 그러면 A라는 알고리즘이 이런 식으로 따져봤더니 5n제곱 플러스 1이 나왔어요. B를 따져봤더니 3000n 플러스 100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n이 100일 때, 1000일 때, 이럴 때 실제 얼마만큼의 비용을 쓰는지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100일 때는 오히려 뭐가 더 좋아요? A가 더 좋죠. 그런데 조금만 커지면 뭐가 더 좋아요? B가 더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비고는 결국은 우리는 얘를 뭘로 분석하냐면 n제곱으로 분석하고 얘를 뭘로 분석해요? n에 비례하는 5n으로 분석하게 돼요. 그러면 이 비고라는 건 언제 의미가 있을까? 데이터가 작을 때는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언제 의미가 있냐면 데이터가 웬만큼 클 때 성능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차피 사용하는 데이터가 얼마 안 돼. 그러면 비고 뭐 어떤 걸 쓰든 별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런데 데이터가 조금 더 커진다. 그러면 뭘 성능을 쓰냐에 따라서 되게 그 차이가 커집니다. 프로그램 경시대회 사이트 써보신 분 있죠? 저지 사이트나 제가 하는 써보면은 거기서는 어떻게 해서 알고리즘 성능을 측정하죠? 실제 시간을 측정해서 해요. 근데 그 제한 시간을 어떻게 두냐면은 보통 1초로 둬요. 그러니까 1초로 두는 이유는 왜일까요? 1초가 넘어가면 사람이 어떻게 돼? 느리게 느껴져요. 기다렸는데 안 나오는 거야. 근데 1초 이하면 걔가 뭐 요만큼 되든 어떻게 되든 우리 눈으로는 차이를 느낄까요? 못 느껴요. 그래서 1초 이하이면 뭐 이게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어떤 데이터의 크기 그리고 알고리즘을 봤을 때 그렇게 해봤자 1초 이내로 돼. 그러면 알고리즘을 더 성능을 높이려고 너무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거를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 얘기인데 이제 우리는 비거를 분석할 때 뭘 분석한다?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게 됩니다. 최악의 경우. 그래서 이제 아까 그 봤던 그 필 같은 경우에는 이 분류가 없는 거죠. 항상 고정된 비용을 들어가는 거고 선형 검색은 뭐냐면은 배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특정 값이 있는지 보는 거죠. 얘는 최선의 경우가 언제예요?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어디 있을 때? 맨 앞에 있을 때. 최악의 경우에는 없을 때. 그렇죠?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복잡하죠. 물론 분석할 수 있어요. 얘가 확률이 들어가니까 내가 찾고자 하는 게 첫 번째에 있을 확률, 두 번째에 있을 확률 막 이렇게 다 따져줘야 되죠. 보통은 또 가정을 어떻게 할까?
내가 찾고자 하는 애가 있으면은 어떤 요소에 있을 확률은 모두 갖다가 놓고 분석을 하겠죠. 첫 번째에 있을 확률과 두 번째에 있을 확률, 세 번째에 있을 확률이 모두 같다. 이렇게 놓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 분석이 적용한 데이터에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분석해봤자 비교로 분석하면 ON이에요. 최악의 경우에도 ON이에요. 그러니까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최악의 경우를 분석하는 거고요. 여기에 주어져 있는 게 정렬 알고리즘인데 선택 정렬 알고리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정렬 알고리즘의 시간 복잡도는 뭐라 그랬어요? n 로그 n이라 그랬죠. 그래서 정렬 알고리즘들은 가장 좋은 정렬 알고리즘들, 비교 기반의 정렬 알고리즘들은 n 로그 n이에요. 성능이 좋은 것들은. 그래서 힙 정렬, 합병 정렬, 빠른 정렬 얘네들은 n 로그 n인데 뭐 버블 정렬, 삽입 정렬, 선택 정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n제곱 비용입니다. 최악의 경우 n제곱. 그래서 선택 정렬도 n제곱 비용이 들어요. 얘는 코드를 보면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n개가 있으면 그 n개에서 뭘 찾아? 가장 작은 애를 찾아요. 그럼 걔를 어디다 옮겨? 맨 앞에다 옮기겠죠. 그러면 이제 정렬이 안 된 게 몇 개 남아? n-1개 남겠죠. 그럼 그 n-개에서 또 뭘 찾아? 가장 작은 걸 찾아서 또 두 번째 갖다 놓고 그럼 나머지에서 또 찾고 그거를 반복적으로 해서 정렬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보고 있으면 여기서 요 비교 연산 있잖아요. 얘는 몇 번 이루어질까? 요 비교 연산은. 데이터에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항상 여기 써 있네. 고정된 비용이 들어가요. 처음에는 몇 번? n-1번 비교하고 그 다음에 n-2번 그 다음에 n-3번 이렇게 비교를 해요. 그러면 이제 셀렉션 소트를 우리가 분석할 때 얘는 항상 고정된 비용이 소요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 고정된 비용이 소요되나요? 비교 연산을 보면은 고정된 비용이지만 요거 하는 애는 어떻게 돼? 요건 항상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죠. 데이터에 따라서 이 대입 연산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럼 그것까지 생각하면은 얘는 항상 고정된 비용을 소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분석하면 이렇게 좀 분석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고요. 교재에서 한번 보시면 그 얘기를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최선, 최악, 평균 이 개념 뭔지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뭘 쓴다? 최악을 활용해서 분석을 한다. 최선은 왜 안 한다? 의미가 없어요. 비교에. 비교할 때 의미가 없고 한번 빠르게 어떤 데이터에 빠르게 한다는 것은 우리한테 별로 어떤 의미를 주지 못하고 평균은 분석하기가 어렵고 분석해봤자 늘 보통은 최악의 경우하고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 비교 측면에서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경우를 분석한다 하는 거고 이 최악의 경우를 분석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이 알고리즘의 성능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표기법이 빅5입니다. 그래서 빅5는 최악의 경우 알고리즘이 특정 수준과 같거나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N제곱이면 이 알고리즘은 N제곱 수준의 알고리즘보다 같거나 어떤 애예요? 빠른 애예요. 얼마나 빠른 애인지는 몰라. 근데 보통 그냥 N제곱 수준이라고 생각할 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는 이거예요. 그러면 이런 알고리즘을 ON제곱으로 분석된 알고리즘이에요. 그럼 얘를 ON 3승이라고 하면 틀려요? 맞아요. 맞죠? 틀리지 않아요. 왜? N 3승보다는 빠른 애잖아요. 이 비고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주어진 우리가 분석된 알고리즘이 얘와 성능이 같거나 빠른 애예요. 그럼 얘는 n제곱 m이면 당연히 n3승보다는 빠른 애니까 n제곱에 속하면은 n3승에도 속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알고리즘이 n제곱이면 이렇게 표현하지 이렇게 표현하지 않죠. 그래서 가장 정확하게 분석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리즘을 분석할 때 정확하게 분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대략 대충 분석을 해요. 대략 대충 분석하기 때문에 같거나 빠르다고 분석하는 거예요. 실제 우리가 얘보다 좀 더 좁게 뭐 N1.5 이렇게 분석하면 더 좋겠지만 그게 어려우니까 그냥 라프하게 이렇게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얘보다 같거나 좋은데 얼마나 좋을지 모르겠지만 n제곱보다는 안 느리다는 애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비고를 우리가 어떻게 분석하냐 하면은 알고리즘이 주어지면 뭐래? 최악의 경우가 뭔지를 분석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악의 경우에 소요되는 연산을 저런 다항식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다항식으로 나타낸 다음에 나머지 다 버려. 나머지 다 버리고 뭐만 취해? 최고차항만 취하는 거예요. 개수도 다 버리고 최고차항만 취해서 얘를 뭐라 그래요? N4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실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분석할 때 그 연산수를 세고 있어요? 세지 않아요. 그냥 눈대중을 보면 대충 파악을 대부분에 합니다. 대략적으로 하면 돼요. 그리고 얘는 대략적인 분석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하려는 게 하기 어렵기 때문에도 안 하지만 대략적으로 분석하면 되겠고 얘는 언제 의미가 있어? n이 클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n이 작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개의 알고리즘을 분석했더니 얘도 n제곱이고 얘도 n제곱이야. 그럼 누가 더 좋아? 모르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저 지운 생략한 것까지 같이 놓고 볼 필요가 있어요. 얘는 n제곱이고 얘는 n으로 분석됐어. 그럼 신경 안 써도 돼. n이 훨씬 좋은 거예요. 근데 분석했더니 내가 두 개 맞는데 둘 다 n제곱이야. 그러면 실제 그 생략된 애들이 어떻게 된 건지를 좀 더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그거 말고 뭐 공간 복잡도까지 고려해서 얘는 똑같은 n제곱인데 공간 복잡 얘가 더 좋아. 그럼 얘를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어쨌든 똑같은 성능이면은 조금 더 한 번 더 들어가야 되겠죠. 전혀 다른 수준이면 분석 뭐 자세히 더 들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이 표준 복잡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다. 표준 복잡도. 그래서 우리는 이 알고리즘이 요것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상수 시간인지. 상수 시간은 입력과 상관없이 늘 똑같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그 다음 좋은 게 로그 n이에요. 로그 n은 한 번 할 때마다 내가 해야 되는 일이 반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대표적인 로그 n인 애가 뭐가 있어요? 이진 검색. 요 이진 검색하는 애. 이진 검색은 언제 써요? 데이터가 정렬되어 있을 때 검색할 때 써요. 어디서부터 비교해요? 중앙에 비교하고 중앙보다 커.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봐야 돼요? 안 봐야 돼요?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한 번 비교할 때마다 몇 개가 사라져. 후보에서. 반이 사라져요. 그 다음에 또 반. 이런 식으로 반씩 줄어드는 걸 비용이 뭐라 그래요? 로그 n 비용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n이 선형이에요. 선형. 그러면 우리가 알고리즘 만들 때 만들고 싶은 알고리즘은 최소 5n이에요. 최소 5n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꿈은. 항상 그렇게 되지 않겠지만 5n을 만들고 싶어요. 물론 로그 n이나 5만 만들 수 있으면 더 좋겠지만 그게 안 되면 최소 뭐를 만들고 싶어? 5n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5n을 만들어도 데이터가 너무 크면 쓸 수 없어요. 현장에서. 그런데 그래도 5n으로 만들고 싶은 게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5n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게 n 로그 n입니다.
n 로그 n이면 의사선형이라 그래요. 거의 선형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의사선형 알고리즘들이 뭐가 있냐면은 빠른 정렬 알고리즘들, 우수한 정렬 알고리즘들, 그리고 정렬 알고리즘들은 증명이 되어 있어요. 이거보다 더 빨리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n제곱, 다차 시간, 이제 en, 지수 시간, 계승 시간 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쓸 수 없는 알고리즘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든 알고리즘이 여기 중에 어디에 속하는지. 근데 나중에 알고리즘 시간에 배우겠지만 내가 만드는 게 입력 데이터가 n제곱이야. 그럼 n으로 만들기가 쉬울까? 입력 데이터의 크기가 n제곱이야. n제곱 크기의 데이터를 n제곱 알고리즘을 만들면은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5n제곱이라고 해서 이게 좀 생각이 그런데 5n제곱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입력 데이터가 뭔지를 봐야 돼요. 입력 데이터 자체가 n제곱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예를 든 게 뭐냐면은 행렬 있잖아요. 행렬. 행렬 데이터는 n by n 행렬이면 n제곱 데이터라 그래요. 근데 이 행렬 갖고 뭐라는 걸 n제곱에 할 수 있으면 그 얘기는 뭐예요? 행렬인 요소를 한 번씩만 보면 뭔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의 크기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입력 데이터가 n제곱 크기면 n제곱 만들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고, 다른 얘기 하려면 좀 더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남은 부분 이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